네, 안녕하세요. 성공체배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 또다시 기분 좋은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와 함께해서 취준생들의 삼성전자 하반기 공채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게 삼성이라 그런지 댓글이 역시나 20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취준생들의 꿈의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한 만큼 이번 삼성 채용이 1만 명 이상 채용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네. 200개 이상 달린 게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에서는 이대로 좀 보내기가 아까운 댓글들이 많기 때문에 200개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뽑아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취준생들의 문화생활 코너입니다.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금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 삼성 하반기 공채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삼성그룹 채용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받아봤는데요. 시간상 다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인 만큼 더 업그레이드된 합격 처방전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그리고 더 빅스터디의 마민형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성 쌤, 예. 어떻게 여기 앉아 계세요? 또? 예, 반갑죠. 네. 예, 뭐 지금 아직 시차 적응을 못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눈이 퀭한 상태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저기 이가희 작가님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쌤 나오셔야죠. 도레미파솔라 시 정도 높이로 예, 그렇게 불러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지. 취준생을 위해서 방송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역시나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취준생들을 위해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또 마쌤도 오늘은 주원쌤 없이 혼자 오셨어요. 오늘 임하는 각오가 어떠신지? 네, 두 번째 기회가 이렇게 빠르게 올 줄은 몰랐는데요. 또 제가 아는 지식이나 노하우들을 최대한 많이 공유함으로써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많이 좀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송아쌤 굉장히 요즘에 사이다 발언으로 네. 엄청 주목을 받고 계신데 주변에서 좀 어떤 반응인가요? 주변 반응은 사실 없고요. 없어요? 제가 근데 유튜브 요새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제 방송이 좀 무풀이었는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정말요? 송아쌤 재밌는 분이네. 그래서 역시. 네, 굉장히 제가 댓글 주시하고 있으니까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댓글이 많이 달리기를 기원해 그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네이버 취업대학교의 댓글을 받아서 삼성그룹 채용에 대한 취준생들의 질문을 댓글로 진행이 되고요. 네. 취준생들의 궁금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세 분의 컨설턴트님들이 알려주는 성공 취업의 노하우는 물론이고요. 마지막에는 베스트 댓글을 선정해서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수강권까지 드리니까요. 마지막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1부천님. 서류 전형에 관련된 질문 댓글인데 자 CIM 부문을 지원하는데 서류 전형 통과는 학점, 학교, 자격증 등으로 합불이 많이 갈리는지 또 자소서 부문에서 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묻고 있는 질문인데 자 일단은 마쌤한테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스펙과 관련된 질문들이 다수 있어서 제가 이번에 좀 준비를 하면서 저희 학생들 자료를 좀 모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인문계랑 이공계 크게 구분할 거 없이요. 한 평균 합격권 점수가 한 3.5점 그리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850, 800점에서 850점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평균 점수다 보니까 학점이 2점대 후반인 분들도 충분히 서류 지원 했을 때 합격한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학교 레벨 이런 부분들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소위 스카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권 분들도 많이 합격을 하셨고 근데 또 특징적인 것이 지방 사립대나 국립대 졸업하신 분들도 충분히 많이 합격을 하신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상황들을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이제 스펙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학점 3점 이상 혹은 뭐 토익 800점 이상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출신 학교에 너무 좀 얽매이지 말고 지원을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합격의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고민하실 것은 앞으로 17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원 네.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있을 인적성, GSAT 공부 어떻게 하면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태성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 달 만에 좀 예. 처방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 뭐 아직까지도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예, 우리 방송 좀 보세요. 우리 유튜브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스펙이 그닥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기본만 넘어주면은 크게 뭐 합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기본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기본만 넘었다면 자소서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그 전혀 없다. 뭐 전혀 없으면 유리할 건 없겠죠.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 또 불리할 거. 너무 이것 때문에 탈락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네. 자격증도 이 지원하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 그것이 있다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그 자격증 있죠. 컴활2급 뭐 이런 것들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자격증 이 질문에서 학점, 학교, 자격증, 합불에 많이 영향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자소서에 신경을 쓰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나 자소서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송아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두 분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덧붙일 말은 없고요. 근데 저는 2점대가 합격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는데 2점대까지 합격을 한다고 하니까 뭐 자신감 있게 뭐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대신 문과생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송아쌤에게 바로 다음 댓글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찐이조이님, 휴학을 2년이나 해서 이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지도 궁금해하셨고요. 자격증이 없어서 이게 또 서류에서 탈락할 요인이 될지 자소서를 특출나게 쓰면 그래도 건져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공백이 혹시 합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공백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저는 이 찐이조이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본인은 자소서를 특출나게 쓸 자신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일단 하시는지 이게 궁금하고 네. 일단 아마 2년이나 휴학을 하셨다는 건 아마 그 공무원 합격은 여기서 좀 놓으셨거나 그래서 일반 공무원 쪽에서 좀 이렇게 놓으셨거나 신림에서 좀 2년 동안 놓으셨거나 요 정도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휴학 자체가 뭔가를 이제 당락을 결정하진 않는데 이런 이렇게 휴학이 긴 분들은 일단 면접장에 들어가실 때부터 좀 본인이 좀 잔뜩 긴장해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이거 휴학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면접에서 대신에 그냥 차라리 어영부영 무슨 뭐 이상한 핑계 대느니 그냥 난 솔직히 준비했다. 근데 대신에 이제는 이쪽에는 미련이 아예 없고 사기업에 와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어필만 하신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좀 본인께서 놓으시던 물과 삼성은 좀 다릅니다.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셨는지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 건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저 이 기사 있고요. 이 기사 있기 때문에 저 합격시켜주세요 같은 건 통하지 않거든요. 그냥 오히려 경험이나 경력 뭐 이런 것들이 더 어필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본인의 역량 위주로 어필하시면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혹시 그럼 태성쌤은 송아쌤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예, 동의하고요. 이게 기업에서는 다 알아요. 예, 요즘 학생들 휴학하는 거 그리고 졸업 유예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뭐 기업의 책임이죠. 기업이 충분히 사람을 못 받아들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니까 너무 숨기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솔직하게 송아 선생님 말씀처럼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오히려 좋고요. 근데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송아 선생님 말했듯이 휴학이 왜 휴학을 했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 취업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고시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근데 고시를 위해서 했다라고 느낌이 확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면접에서 꼬치꼬치 울어요. 왜냐하면 많이 속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법고시 뭐 1차 합격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전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1년 지나면 다시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도 많이 속았기 때문에 네. 진짜일까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기업에서는 꼼꼼히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을 좀 미리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자격증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네. 뭐 고시 준비하느라고 못했나 보죠. 예, 어쨌든 이거 자체로 합부를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격증 그리고 자격증 없는 거 휴학 모두 다 면접에서 분명하게 공격 포인트로 그 면접관들이 활용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신다면은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희가 앞서 두 분의 댓글, 부처님과 찌니쪼이님의 댓글을 봤을 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묻는 게 자소서를 잘 쓰면 본인의 약점을 보완해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묻고 있는데 그럼 마쌤이 좀 이 삼성 자소서가 합불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정확히 몇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크게 말씀드렸을 때는 분명히 이 서류 전형 통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하지만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는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영향은 있지만 어마어마하지 않다라는 부분. 삼성이 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전공 관련도라든지 직무 관련 경험, 외국어 관련된 역량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잘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 파악해서 생각 녹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하지만 삼성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자기소개서 하나 쓰는데 막 며칠 걸리고 너무 얽매여서 너무 얽매여 있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나 어떤 시간, 에너지 등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아 쌤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자소서. 네, 이번에 새로 생긴 문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 문항이 이번에 최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보시면은 직무마다 다 다르거든요. 4번 문항이. 예를 들어서 이공계생들 중에 인프라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연관도를 직접적으로 쓰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이외에 뭐 이래서 파운드리 뭐 이런 데들도 뭐 약간씩 그렇고요. 뭐 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 이게 또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서마다 원하는 역량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공계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공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본인이 전공 중에서 그냥 뭔가 과제가 잘 됐는데 그게 안 됐던 거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역경만 이겨내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설비 기술에서는 뭐 굳이 뭐 그냥 설비만 잘 고치면 되니까 전공 연관도 필요 없음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4번만 잘 쓰시면 네. 이번에는 좀 순조롭게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오늘 서류 지원이 오후 5시, 네. 이제 7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자소서를 좀 잘 정리해서 내셔야 될 텐데 태성쌤이 좀 삼성 자소서 합격 키워드랄까요? 아니면 가이드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보니까 지금 질문에 보면 자소서를 특출나게 쓰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좀 위험한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특출나게.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자소서에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뭔데?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친구 특출나게라고 하는 것을 혹시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한번 짚어주고 싶은데요. 네. 특출나게 잘 쓰는 거, 이게 그 작가처럼 문장을 유려하게, 화려하게 잘 쓰는 것, 이것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특히나 이공계 쪽은 특출나게 잘 써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려하게 잘 써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면접관들, 서류 심사위원들도 문장 능력이 그닥 뛰어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 이 특출나게를 문장의 화려함, 유려함이 아니라 특출나게는 뭐냐 하면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것이 바로 내 자소서에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 링크가 잘 걸려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자소서를 점검을 할 때 내 문장이 틀렸느냐 맞았느냐 이것보다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 있죠. 인재상이나 직무 역량,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내 자소서에서 명확하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창업 경험에 대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창업을 했던 경험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지 묻고 있는데 창업을 했던 사람은 마치 고시처럼 다시 창업으로 빠지게 된다고 해서 오히려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이 된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혹시 태성쌤이 보시기에 이게 창업을 했던 게 좀 불이익이 될까요?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창업을 했던 친구들 보면 면접에서 제가 유심히 봐요. 네. 노려봅니다. 이렇게
진짜일까? 얘가 나중에 다시 나가지 않을까? 튀어나가지 않을까? 본인 아이디어가 많은데 사업했던 경험도 있는데 조직에 가보면 생각만큼 내 아이디어를 조직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창의라는 것을 분명히 보는데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창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렇지만 삼성에 들어가서도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는 여러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해서 나가려고 할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서 내 아이디어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기 때문에 유심히 봐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친구가 했던 사업 그리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비즈니스로 구체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사용됐던 것이 우리 회사에 와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 그리고 이 친구가 끝까지 우리 조직에서 머물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줬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원자가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뭔가 이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을 하나 신경 쓰고 두 번째는 오히려 그것을 플러스 요인으로 강하게 강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내가 삼성에서 요구하는 어떤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어떤 기획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분석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 그거에 맞는 나의 그 창업 과정에서의 어떤 그 경험들 있죠. 네. 그것을 잘 연결만 시켜준다면 오히려 이 친구 창업을 하면서 이렇게 기획을 해봤는데 기획력 있네. 우리가 이를 거리를 던져주면 제대로 기획해서 무엇인가를 일을 처리할 수 있겠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창업의 경험은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업의 경험, 분명히 창업을 했을 경우에 공백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안 적는다면. 그렇다면 숨기지 말고 오히려 강하게 딱 박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이게 또 지원자가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꼭 필요해 보이고요. 바로 다음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탱이님, 삼성전자 자기소개서 3번 항목인 사회 이슈란에 평소에 관심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써도 되는지 아니면 삼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써야 되는지 또는 직무 관련 이슈를 써야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성가쌤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 댓글은 사실 제가 이번 방송에서 다뤘으면 좋겠다고 선정한 댓글인데요. 네. 이 댓글은 사실 저번 삼성 저희 이번 하반기 1편에서도 다뤘던 댓글이에요. 이런 내용이. 근데 이걸 또 다뤘으면 좋겠다고 드린 말씀이 삼성전자의 자소서 항목을 보면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사회 이슈 뭐 쓸까요? 사회 이슈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근데 사실 사회 이슈 항목은 삼성전자의 이번 댓글이란다. 그 자소서 항목 4개 중에 가장 비중이 낮고 제가 컨설팅 경험이 아직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컨설팅했던 중에 삼성전자 사회 이슈 항목을 면접에서 물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원래 그리고 자소서 항목을 잘 안 물어보는 기업이거든요. 특히나 사회 이슈는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일단 이 댓글을 골랐고 네. 그러면 사회 이슈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직무 이해도나 이런 거 당연히 잘 쓰셔야겠죠. 자소서 합격을 위해서는. 근데 면접까지 나는 갈 거다, 나는 최종 합격할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쓰시는 분들은 사실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취미, 특기, 존경 인물이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자소서 혹은 이력서에서 가장 빈출되는 건 존경 인물, 취미, 특기거든요. 그런 데에서 주로 나오지 사실 이런 거 전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진짜 단언컨대.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그러니까 별로가 아니라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근데 대부분 취미 특기에 취미 산책, 특기 노래하기 이런 거 쓴단 말이죠. 존경임을 유재석, 닉 부이치치 이런 거 써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인데 진짜 물어볼 말 없게, 물어봐도 대답할 말 없게 쓰신단 말이죠. 그러면 면접에서 그 질문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거에서 막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삼성은 BI 면접이라고 해서 어떤 질문 하나는 미친 듯이 파고들게 돼 있는데 내가 스스로 함정을 파서 그 질문에 대해서 파고드십시오. 나는 다른 거는 질문 준비 안 했고 이거 질문 준비했으니까 이거에서 파고들고 다른 거는 술술 넘기겠습니다라고 내가 함정을 파고 가야 면접이 수월해지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에서 막 파고 들어가면 그 면접은 나가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골랐고 그다음에 어쨌든가 시사 이슈를 쓴다 했을 때는
시사 이슈에서 어떤 걸 쓰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걸 안 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되게 많이 쓰시는 게 AI가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가지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막 이런 거 쓰는데 이거 삼성이 쓰면 큰일 나거든요. 삼성은 노조를 제일 싫어하는 기업인데 아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면 막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럼 본인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막 이런 걸 쓴다니까.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이슈 선정도 중요한데 그냥 어조만 삼성 화이팅, 저는 긍정적인 아이예요. 이런 비판적이지 않은 어조만 보여주시면 전 된다고 봅니다. 네. 마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3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네. 입장이거든요. 3번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삼성이 우리 뭐 그냥 소위 말하는 동네 구멍 가게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1위 기업에서 이 문항을 냈다는 것 자체는 왜 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본 겁니다. 몇 해에 걸쳐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고민 끝에 냈을 텐데 이 항목만큼은 바뀌지 않고 왜 계속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 거죠. 그렇게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시사 이슈에 대한 이해도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사 이슈가 어떻게 내가 지원하는 직종이나 직무와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3번을 쓴다고 한다면 우선 이슈는 뭐 어떤 거든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슈에 대한 정의,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을 좀 밝혀주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이슈가 내 지원 직종 혹은 직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서 이러한 영향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주제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자동차에 평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이 자동차와 삼성, 자동차와 직무랑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동차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쉽잖아요. 삼성이 지금 뭐 자동차용 메모리를 생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만그룹 인수해서 같이 엔터테인먼트 업체로서 조금 더 발전하고 싶어하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와 직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영업과 조금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싼 값을 주고 자동차를 사는 수요의 개념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공유경제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적절한 값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반납하는 공유로 나아갈 거란 말이죠. 이러한 소유와 공유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데 이때 우리는 소유 시대의 현재의 영업 마케팅 전략에서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다양한 더 많은 차를 이용하고 싶어 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차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보면 기존 제품의 생명 주기는 짧아질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업 마케팅 직무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전략으로 직무에 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3번에 담아준다면 충분히 저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변을 토해주셨는데 태성쌤 두 분의 의견이 달라요 지금. 예.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도 그 이슈 소재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송하 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동의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것을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슈에 대해서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본인의 논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역량 중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 역량을 확인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슈거리는 대부분 보면 정답이 있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본인이 논리를 펼쳐나가느냐, 이것을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는 신경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피해야 될 이슈,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네. 면접관에게 제가 교육을 시킬 때도 항상 했던 얘기인데 제발 그 어떤 그 신념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마라. 면접관들한테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원자들에게도 신념과 관련된 것은 이슈에다가 넣지 말아라. 신념과 관련된 건 뭐냐면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것. 이것은 아무리 내가 논리를 잘 피더라도 면접관이 본인과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왠지 모르게 점수를 더 주거나 깎거나 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라든가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할 경우에는 왠지 점수를 더 주거나 아니면 제 말이 분명히 맞아. 하지만 정치적으로 나는 성향이 다를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잘 훈련된 면접관일지라도 점수를 깎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떠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제외한 나머지
내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나의 논리력, 나의 가치관,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잘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신중히 소재를 선택해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게 아직도 질문이 많이 남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댓글도 보죠. DS의 영업 마케팅과 CIM 해외 영업, 국내 영업 마케팅 중에서 어디가 더 많이 뽑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송아 쌤이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일단 TO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CIM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뽑을 것이고 뭐 DS도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저는 뭐 TO가 이번에 워낙 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원하지 않은 답변을 드린 거고 네. 대신에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문과생은 일단 CIM에 문 두드리고 보거든요. 그런 얘기는 문과생분들 중에 조금 이제 반도체가 무엇이다라고 대충 아는 척만 하실 수만 있어도 저는 DS에 지원하시면 강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이공계생분들께서 본인 전공 버리고 영업 마케팅 쓰는 그런 약간 그런 상남자 잘 없거든요. 근데 영업 마케팅 쪽 지원하는 문과생들 중에 나 반도체 잘 몰라서 이러면서 대부분 CIM을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DS의 영업 마케팅은 뭔가 인재들을 바라는데 인재가 잘 안 와. 그래서 저는 영어가 조금 두렵지만 않은 문과생 분들이라면 DS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사실 이공계생들도요. 본인 전공만 알지 반도체 잘 모르시거든요. 그냥 뭐 애칭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막 이러면 그냥 일단 쓰시는 거거든요. 단 이제 이런 건 있죠. 영어의 영자도 몰라. 영어 진짜 몰라.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뭔가 한 가지 제가 많은 문과생분들 중에 영업 부분 지원하신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이 B2B가 오히려 뭔가 이렇게 글을 많이 쓰고 B2C가 영업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반대거든요. B2B가 오히려 대면 영업이 많고 B2C가 문서 작업이 많습니다. 그걸 꼭 헷갈리지 말고 자소서에 녹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다은 9179님이 여쭤보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은 전공 무관인데 정말로 무관인지 전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자, 태성쌤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나요? 예, 요거 답변하기 전에 저도 전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드리고 네네. 싶은 게 있는데요. 묻고 싶어요. 왜 궁금해요, 이게? 예? 이거 뭐 마치 질문이 내가 그 대입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경쟁률이 세요?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뭐하러 궁금해합니까? 여러분들 전혀 여러분들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든 것을 지금 잊어버리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그 전략은 어디가 경쟁률이 많이 높고 낮고 많이 뽑고 적게 뽑고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어디와 적합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이걸 보시는 게 맞고요. 제가 방법을 간단하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네. 잠깐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네네. 그 방법은 뭐냐면 일단 직무 관점에서 해외 또는 마케팅 이런 이름이 들어간 것들은 일반적으로 좀 경쟁률이 세고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좀 강한 경쟁자들이 많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업부를 어디를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트에 이번에 사업의 내용 보면 다 보지 마시고 보면 2018년 이렇게 써 있는 그거 이렇게 찾기 하면 찾아지거든요. 그거 보시고 전망, 예상 또는 무슨 투자 예정 이런 부분만 보시면 앞으로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할 거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필요할 거다. 이걸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 궁금해할 필요는 없지만 정 궁금하다면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원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예, 전공 무관일까요? 무관입니다. 예, 무관인 건 맞고요. 단 이제 전공보다는 토스는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영어 실력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일단 그 C하고 IM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하고 해외 영업 그리고 국내 영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국내 영업은 토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DS 쪽은 영업 마케팅으로 뽑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공계가 아닌데 DS 쪽에서 썰풀 것이 많이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그닥 썰풀 것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조금 자제해 주시길. 전공자들보다 내가 강점이 없다라면은 굳이 상대적인 강점이 없다면 왜 지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신중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기계과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데 공부가 따로 필요하겠죠. 좀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시는 것 같긴 한데 마쌤이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사실 기계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연구개발이나 설비 엔지니어 직군에 대한 지원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느낀 점은 뭐냐면 기계과 전공 출신 중에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거나 제대로 아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특히 그 저희 학생 중에 이번은 아니고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 DS 메모리 반도체 설비 직군에 들어간 분이 있는데 이 친구도 역시나 자기소개서를 기계 중심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설비 요소 측면에서 변수 사항들 있잖아요. 우리 뭐 효율성, 뭐 정확성,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작성을 해서 합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만약에 조금 더 내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뭐 온라인으로 8대 공정 정도는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댓글이 2개가 남았는데 2개 다 면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바로 살펴보면 조던 파레님이 삼성전자 면접 시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뭐 정말 많은 게 있겠지만 뭐가 가장 중요하다. 좀 송아 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성 면접. 인성 면접. 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인성 면접만요? 네. 뭐 PT 면접이나 다른 네. 뭐 창의성 면접보다는 사실 중요하지 인성. 않다고 말. 일단 창의성 면접은 그러니까 이상한 답변만 안 하면 저는 네. 별로 이렇게 나가리. PT 면접은 이상한 답변에도 본인이 설득력 있게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올해 상반기에 실제로 어떤 이제 이번에 나온 문제 중에 그 공정에서 그러니까 어쨌든간 값이 작아야 된다가 답이었는데 값이 커져야 된다라고 푼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가 어떤 그 질문도 하지 않고 그 친구의 그냥 답변을 쭉 듣더니 본인은 성적이 왜 이러시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성적이 이 모양이니까 저렇게 대답을 했겠거니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저는 뭐 이러이러해서 저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인성 면접에서도 그닥 뭐 답변이 뭐 이렇게 뭐 하더니 결국에는 붙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교육 중에 이제 회식 자리에서 실제 그 친구를 붙이셨던 인사 부장님께서 이제 너는 떨어질 상이었는데 좀 붙을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진정성이 느껴져서 붙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면접 그 세 사람 중에서 관상가 담당을 했었는데 쟤는 좀 일 잘할 것 같아서 붙이자고 내가 좀 열심히 피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좀 인성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관상을 본단 말이죠. 네. 그게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가졌는가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기업이고 이미 사트와 서류에서 어느 적정선의 역량은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인성에서 단 거짓말이나 되도 않는 얘기하면 무조건 탈락하는 기업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BEI 면접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한 질문 가지고 꼬리 질문으로 사람 피 말릴 때까지 물어보는 그런 식의 면접을 보는 기업이고 그래서 PT와 창의성 면접의 비중은 10 중에 한 3, 2 그리고 인성 면접이 5 정도를 차지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성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 태성 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그리고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는 관상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삼성에서 관상을 전문으로 보는 사람을 넣긴 넣었대요. 넣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제가 어떻게 확인했느냐면은 삼성에서 채용을 하는 친구한테 너희 관상하는 사람 들어왔었다며 예전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은 침묵이죠. 침묵의 긍정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아직까지도 관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은 삼성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삼성의 미래는 밝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 삼성이든 모든 기업이든 다 일할 사람 뽑는 거예요. 일할 사람, 어떤 사람이 일할 사람이 일 잘할 사람이냐
이거는 기업에서 그 역량 구조라는 것을 만들어 놓거든요. 기본 역량,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이라고 있는데 신입을 볼 때는 기본 역량이 초점이 맞춰져서 보여져요. 근데 점점 직무 역량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면접, 실무진 면접, 그러니까 1차 면접이 아니라 실무진 면접의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많이 들어오는 면접에서는 분명히 실무에 대한 것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적어도 말귀는 알아듣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말귀라는 표현은 실제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주 듣는 얘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인성 좋다고 뽑았는데 얘가 직무에서 일을 시켜볼 때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힘들어. 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직무 역량은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쌤 또 의견이 나눴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부담되는 자리긴 하지만. 저는 조금 그냥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잘 삼성 피해가시네요. 면접이 임원과 말씀하신 대로 임원과 PT 창의성으로 나뉘는데 창의성에 관한 설명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창의성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우리 지원자,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성이란 것과 기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창의성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을 좀 내려보고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의를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정말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독특한, 나만의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이런 부분에 치중하시긴 하는데 네. 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지원자가 우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보고 어떠한 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인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보는 겁니다. 즉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인재인지를 보는 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의성, 너무 창의라는 단어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내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지 그런 논리적인 과정, 이 부분에 집중해서 좀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삼성전자 댓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200개가 넘게 달렸기 때문에 모두 다 좀 살펴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삼성전자 서류 지원이 5시, 네, 오후 5시. 5시에 마감이 되니까 한 7시간도 채 안 남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잘 보시고 정리 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좋은 자소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영화 속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만나는 시간,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대월면 양령로에 위치한 축산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체 주식회사 선농생활입니다. 이번에 영업 판매 전산 관리 업무를 담당할 영업지원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초대졸 이하로 최소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서 작성, 회계 프로그램 등 컴퓨터 활용 능숙자 또는 물류 프로그램 사용 유 경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주 5일 근무이나 토요일은 출고 명세서 발행으로 한두 시간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월급 22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결정하며 통근버스와 기숙사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1일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업지원 사무원 1분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이혜진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영림임업입니다. 영림임업은 인천시 남동공단에 위치한 일반 제재업체로 건설자재 영업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인 자를 그리고 신입 직원을 모집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임금은 연봉 4,600만 원 수준이고 일반 및 법인 영업, 거래처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근무 가능자, 청년층, 군필자를 우대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자재 영업원 1분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신입을 구인하고 있으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잡정보센터의 금요 스페셜, 이어서 영화도 감상하고 또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자님, 이제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는데 보니까 기자님 고향이 또 부산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투만 듣고 전혀 몰랐었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것만큼은 꼭 즐겨야 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10월 4일에 23번째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하는데요. 그 개인적으로는 영화제니까 저는 낮에는 좀 영화를 빡시게 보고 밤에는 해운대 바닷가에서 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해운대 바닷가 뒤편에 있는 맛집
술집에 영화인들이 뒤풀이를 하러 많이 가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밤에 그곳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보면 뜻하지 않게 좀 반가운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와, 같습니다. 진짜 꿀팁이네요. 좋네요. 이거는.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바로 영화를 소개를 들어보면 요즘 같은 날씨에 또 딱 어울리는 영화를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소개해 주신 영화는 어떤 건가요? 네, 이렇게 올여름에 특히 무더웠는데 그 폭염에 대한 보상처럼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날씨와도 어울리게 좀 마음이 정화되는 힐링 영화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혹시 타샤 튜더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그 가드닝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도서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네. 그 유명한 동화 작가였고 또 유명한 정원사였던 타샤 튜더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 타샤 튜더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분의 삶 자체를 담은 영화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영화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소개에 앞서서 이게 인물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이 타샤 튜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물 소개를 잠깐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타샤 튜더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코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표적인 동화 작가입니다. 타샤의 정원, 타샤의 집, 타샤의 행복 같은 책들이 국내 서점가에서도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었는데요. 그녀는 사파가로도 꽤 유명합니다. 비밀의 화원이나 소공녀의 그림을 그린 작가로 도 유명하고요. 그녀의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어선 그 정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버몬트 주의 30만 평의 대지를 구입해서 그곳에 자신의 집을 짓고 정원을 읽었는데요. 올해는 그녀의 사후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8년에 세상을 떴고요. 사후에는 타샤의 정원을 그녀의 손자, 손녀들이 열심히 가꿔서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타샤 튜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를 만든 일본의 감독 마츠타니 미치에 감독은 타샤가 살았던 공간 그리고 타샤의 생전 육성을 통해서 그녀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줄거리를 맛보기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타샤 튜더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타샤 튜더의 정원의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동화 같은 타샤의 정원을 배경으로 영화는 생전의 타샤 튜더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15년 미국 보스턴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타샤 튜더는 23살에 첫 동화책인 호박 달빛을 출간하면서 자신의 그림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아서 그림뿐만 아니라 농장일도 척척해낸 그녀는 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아이 넷까지 길러냈지만 그 모든 일이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50대부터 일구기 시작한 정원은 어느새 타샤 튜더의 삶 그 자체가 되게 됩니다. 정원에서 오후에 티타임을 즐기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부지런히 잡초를 뽑고 꽃들에게 눈길을 주면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타샤 튜더는 말합니다. 저는 언제나 행복해요. 불행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녀의 말이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의 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는데도 굉장히 평화롭고 힐링이 되는 기분인 것 같은데 기자님이 꼽아주신 영화 장면으로 더 한번 그 매력에 빠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택한 장면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로는 그 타샤 튜더의 동화 작가로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동화 작가로서 타샤 튜더는 동물들과 아이들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동물 중에서는 토끼와 코기 강아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다리가 짧고 사람의 표정을 닮은 이 타샤 튜더의 사랑스러운 반려견 코기는 이 영화에서도 씬 스틸러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곤 합니다. 타샤 튜더의 첫 번째 장편 그림책인 코기빌 마을 축제도 그녀가 굉장히 아끼는 책 중 하나라고 합니다. 타샤의 그림책에는 그녀가 가진 따뜻한 마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타샤 튜더는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과 예술이 밀접하게 이어진 타샤 튜더의 삶은 모든 예술가가 꿈꾸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장면을 첫 번째 장면으로 꼽아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영화에서도 타샤 투더가 얘기하는 말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유명한 동화 작가로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녀도 20대 때는 그 동화 작가로 데뷔하기 전에는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뉴욕에 있는 출판사를 다 돌아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퇴짜를 당했다고 해요. 당시 아동 출판계의 대표 편집자였던 한 사람은 당신의 그림은 꽃 카탈로그 같아요라며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렇게 실패의 경험에 크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분이 또 실제로 실패하고 좌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힐링 메시지가 더 와닿는 것 같은데 다음 장면 또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장면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정원사로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타샤 튜더는 사계절이 뚜렷한 버몬트 주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정원을 꾸밉니다. 이 정원을 만드는 데만 무려 3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사계절 내내 꽃들로 가득한 비밀의 화원, 천상의 화원을 만들기 위해서 3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정원에 사랑과 정성을 쏟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90살이 넘어서도 장미꽃을 잘 기르기 위해서 관련 전문 서적을 읽고요. 시든 꽃잎을 일일이 손수 떼어내고 부지런히 잡초를 뽑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지런하고 낙천적인 타샤 튜더의 삶을 한층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네. 30년 동안 가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녀의 삶의 태도가 좀 녹아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타샤 튜더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태도를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에서 그녀는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에 나오는 한 구절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한 구절은 자신 있게 꿈을 향해 나아가고 상상해온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만날 것이다라는 구절입니다. 꿈꾸는 대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타샤 튜더 역시도 자신이 꿈에 그리던 정원에서 남은 여생을 꿈같이 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영화 영상이 나올 때마다 아까 그 해맑게 달려나던 코기가 또 나올까 자꾸 기대하면서 보게 되는데 벌써 마지막 장면을 소개해 주실 텐데 세 번째 주요 장면에 코기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꼽은 장면은 그 방금 언급한 것처럼 타샤 튜더의 삶의 태도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인데요.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타샤 튜더의 정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보다 보면 그녀가 얘기해주는 그런 말들을 수첩에 메모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타샤 튜더의 라이프 스타일, 즉 그녀의 삶의 방식은 저희처럼 이렇게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성찰하게 하는 좀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평생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던 타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동물들은 내가 누리는 것보다 작은 세계에서 살지만 모두 만족해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더 큰 것을 원한다. 욕심을 버리고 편하게 현재에 만족하는 삶,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코기가 나왔네요. 행복해요. 이런 걸로 바로 힐링이 되네요. 또. 네, 장면마다 정말 담겨있는 메시지가 뚜렷한 것 같은데 이 장면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타샤 튜더는 본인은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해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행복하기에만도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90살이 넘은 이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왠지 저도 그냥 행복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타샤 튜더의 행복론을 정리해보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일상의 행복을 누리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소확행이 굉장히 유행인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타샤 튜더 역시 별로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었다고 해요. 부모님은 사교계에 나가기를 바랐지만 본인은 조용히 혼자서 그림 그리는 시간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을 하고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이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이 타샤 튜더의 선물 같은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기자님께서 이 영화를 좀 소감을 말씀하실 때 같이 좀 정원을 걷는 느낌이다.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아서 음악이나 뭐 멍멍이 나오는 거나 이렇게 같이 빛감이나 이런 게 너무 평화롭고 힐링이 되는 기분이어서 꼭 한번 좀 공채가 끝나고 쉬어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끝내면 너무나 평화롭겠지만 저희가 또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직업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드닝, 정원사를 소개할까, 동화 작가의 직업을 네. 소개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동화 작가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동화 작가라는 직업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동화 작가는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작가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꾸준히 글과 그림을 기고해서 실력을 인정받고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삶이 조금은 불안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동 도서 시장의 규모는 무시하지 못할 만큼 상당히 큰데요. 칼데코상이라든지 유베리상, 안데르센상, 그리고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같은 세계적인 권위 있는 아동 문학상 수상작은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교과서에까지 실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말괄량이 빅비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그리고 무민 시리즈의 토베 얀손, 그리고 최근에는 고릴라나 동물원 시리즈의 앤서니 브라운 같은 작가들이 이 상을 받은 세계적인 동화 작가들입니다. 국내에도 유명한 훌륭한 동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똥이나 몽실언니의 권정생 선생님, 그리고 마당을 나온 암탉의 황선미 작가 분들이 좋은 책을 꾸준히 좋은 작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특히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문학 공모전에서 상을 받거나 작가 추천 등을 통해서 등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판계의 경향을 살펴보면 루시 몽고메리의 빨간머리 앤이라든지 베아트리스 포터의 피터 레빗이라든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책들이 굉장히 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이렇게 어른들의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는 고전 동화나 고전 아동 문학이 새삼 다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최근 출판계의 한 경향입니다. 네. 저도 오늘 장면을 조금만 봤는데도 힐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혹시 신세미 캐스터는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코스모스 축제나 갈대 축제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 영화를 보면 좀 그 축제에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이 이걸 보면서 좀 더 힐링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또 되게 행복에 대해서 많은 걸 일깨워주는 영화다 보니까 마음이 지친 취준생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나 좋은 영화 그리고 직업까지 소개해 주신 이주현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직업이 담긴 영화가 소개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주현 기자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스페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잡정보센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